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조기 대선 결과 역대급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번 선거에 반영된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고 대선 이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욱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미경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혁규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까지 반전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뭐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없었던 선거였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래서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대통령에게 허락해준 어떤 군부대를 국민과 국가를 훼손시키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번 선거에서 어떤 다른 반전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는 필연성과 당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반전이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혁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 열기가 워낙 컸다. 헌법기관 중에 대통령만 사실은 취임과 관련된 선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내용이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내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에 나섰으니 국민이 이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권이 3년 동안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게 지금 그 지난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런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두 가지 의미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미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 의견과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예. 그래도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2.3 내란에 관련된 내란 종결에 대한 심판 문제가 첫 번째로 다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테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민주주의 수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테고요. 예. 세 번째로는 민생 맞춤형 공약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그 당시 후보가 세웠던 이런 공약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면적인 분석 이외에도요, 결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됐었던 결정적인 부분들은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내홍들, 예. 또 전략의 부재들 이런 것들이 단연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공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무산 부분들, 예. 뭐 뒤에 이제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에 나온 그 표를 합해보고 전체 포션을 좀 나눠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될 때까지 그 표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근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죠. 예. 이번엔 투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건데요. 3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야, 저는 이번에 지역적인 거를 보고요. 뭐 다들 우리 유권자들 다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지도를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세로 축으로 해서 이 파란색 빨간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삼김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지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파란색 빨간색이 노출이 됐습니다만은 삼김이 지금 다 이제 세월 속으로 다 이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1대 대선의 결과라고 하는 그 성적표 그 자체가 뭔가 좀 바뀌었나?
왜 안 바뀌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볼 부분들은 이제 그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경남 TK 부분들 원래 이제 조금씩은 약해졌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현장 분위기 이게 투표 직전까지는 뭐 부산 같은 부분들 좀 바뀔 것이다. 또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까지 부산 가서 호소를 했던 이유는 뭔가 균열, 깨짐, 틈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렇지는 않았죠. 실질적으로 뭐 50% 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반면에 그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세종, 광주, 전북, 전남이 80% 이상이 갔어요. 완주는 뭐 제일 높은 89%를 지금 하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 하나를 지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저는 이제 세대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20, 30대 남성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개혁신당의 그 후보에게 지지했었던 포션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40대, 50대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었던 결정적인 세대 계층이 40대, 50대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60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20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60대는 지난번에 윤석열 그 후보에 굉장히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 골고루 비슷하게 줬어요. 48%, 48%, 9%. 60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대 돼 있고, 70대 그 계층만 그 김문수 후보에게 절대적인 다수표를 줬다라고 하는 것 표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 성별로 봤었을 때는 여성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더 많은 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별 또 세대별 남녀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을 뭐 하십니까? 21대 대선하고 비교하면 역시 충청권이 캐스터 보팅 역할을 명료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라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서쪽은 민주당 계열, 동쪽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저는 그 색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이 앞으로 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색으로 하니까 마치 나라가 분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민주당 계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40% 득표를 하는데 더민주 계열에서는 최초의 사실은 40% 벽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희망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 정도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뭐 지역별로 뭐 저도 똑같이 항상 끝나면 분석해서 지도 펴놓고 반으로 가르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어쩔 수 없이 영남이나 강원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텃밭에서의 어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 있으니까 참 이게 문제다. 뭐 아까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주 동의하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수도권은 뭐 이번에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충청도의 어떤 민심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라 교수님 얘기하신 그 세대별 때문에 성별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과거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20, 30대 특히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 세대론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명확하게 이제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구나.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제 20, 3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이준석 후보 때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뭐 이준석 후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젊은 남성들의 이 세대의 보수화는 우리만이 보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구 사회에서 이 30대 남성의 보수화가 소위 얘기하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 동조화되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 차원에서는 한번 연구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여기서 더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은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충격적이게 받아들인 거는 국내 한 연구기관이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18세에서 29세 남성 중에 한 20여 % 정도가 나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 예. 어떤 거든 난 상관없다라는 그런 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왜 그럴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보수 진영에서 흡수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학계에서나 그다음에 현실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선거마다 주요 쟁점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 쟁점 사항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민생이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 혹은 내란에 대한 심판 부분은 전체 우리가 이제 그 21대 대선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조목조목 잡힌 부분들이 민생에 관련된 문제가 더 중요하죠. 때마침 등장했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관세 부분이 혼란을 한번 전쟁처럼 치르게 됐었고요. 지금도 반도체에 관련된 자동차에 관련된 우리가 철광석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사니즘의 경제 우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바로 직전에 지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20, 30대 남성들이 보수화 측면으로 그냥 지금 이념적인 측면, 탈이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들의 생존 부분으로 전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먹게 살 수 있게 하는 예. 부분들.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터전 마련하는 거. 이건 인간의 본능과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념이 필요가 없지요. 예. 여기에는 분단 구조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저 젊은 20, 30대 남성들의 굉장히 어떤 부과된 삶의 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 이번에 그 먹사니즘 이 경제 우선이 이 그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아주 믿기 쉽게 그 뿌리 박혔던 것들이 슬금슬금 나온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민생을 말씀을 해주는데 이 대표님은 좀 전에 그 20, 30대 보수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떤 용어의 명명이 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20, 30대 남성들, 20, 30대 전체 20, 30대 남성이 보수화됐느냐는 아직도 논쟁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도 20대 남성의 경우에 실제로 이준석에 대한 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전통적인 보수 진보와 관련해서 20대 남성들이 사실은 양쪽이 다 싫다는 쪽이 오히려 다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화라기보다는 기존 정치 권력에 대한 혐오 내지는 뭐라고 할까 기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세대고 아직도 유동적인 세대라고 보는 것이 조금 진행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조금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선거 국면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쭉 하시면서 첫 번째는 전통적인 민주당 계열과는 좀 다르게 진보적인 색채를 좀 탈색시키고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상당히 택했죠. 예. 그래서 원전이면 무슨 반대면 좌파, 그다음에 태양광이면 태양광을 원전을 옹호하면 우파, 원전에 반대하고 태양광이나 재생산업을 지지하면 우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먹고 사니즘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하고 상당히 다른 입장인데. 이게 중도를 공략하는 데 상당히 유효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한덕수와 한번
한덕수 후보와 관련된 뭐 아주 예. 넌센스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한 번 또 이준석 후보를 마지막까지 단일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또 좌절됐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취한 노선과 관련해서 3차 토론에서 좀 여혐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차세대 후보로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부각되었던 이 갈라치기 문제를 여전히 좀 해결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선거 국면 내에 일어났던 이슈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 교수님. 예, 뭐 저는 이번 선거 쟁점은 뭐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 이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고 보고요. 이 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첫째는 뭐 내란 종식 때문에 정권 교체 이건 당연하다. 단 저도 사실은 한 50%는 좀 넘을 거다라고 그냥 예측은 했지만, 방송 출구 조사도 그렇고 그게 안 됐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당연한 결과였다. 근데 두 번째는 저도 어쨌든 그래도 40%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41%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그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를 얽어매고 있었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호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게 또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좀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권력의 득표율을 권력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뭐 한편으로는 뭐 굳이 좋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균형감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좀 발휘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정부 하에서 너무 힘들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민생 경제만 해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안 간 사람이라도 한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좀 먹고 살고, 그러니까 민생 경제 활성화되고 외교 안보 문제 좀 잘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갈등도 좀 해소하고 뭐 이런 지난 것과는 다른 뭔가를 한번 기대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쟁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라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들의 12.3 내란을 지켜봤던 국민들의 염원과는 또 다르게요. 출구조사랑 다르게 굉장히 본투표에서 나타난 결과가 좀 다르거든요. 실제 예.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그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시 받았던 것이 40.83%, 이번에 21대 받았던 것이 49.42%거든요. 실제 1.6% 차이를 두고 지역별로 봤었을 때도 그 범주를 왔다 갔다 해요. 2%에서 1% 정도 범주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내란 문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선 과정에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쪽으로 이게 표가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덕성 문제 부분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당선될 때까지의 이런 그런 고리들 고심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그대로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았었던 그 표가 일부 이재명 대통령 표를 한 9.2% 가고 한 8.3% 정도가 이준석 후보로 가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41%의 그 국민의 표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지켰었던 이유는 내란이, 계엄이, 탄핵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 이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충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북 유권자들의 투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대표님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충북 유권자들은 뭐 신통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0대 대선 전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 일치율 를 100% 맞춘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인천, 경기, 제주 19대까지. 예. 20대 이제 충북이 유일하게 남았고, 이번에도 또 9번째 이렇게 그 누가 대통령이 될 줄을 맞추고 있으니
이게 신통방통하다고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인구 구성이 아마 전국적인 구성하고 좀 유사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색이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청주 4개구랑 중부 3군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천에서는 52.38% 득표를 해서 13.58%나 이렇게 득표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와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21대와 달리 상당히 많이 표가 이재명 후보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충북이 이렇게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오랫동안 제가 청주 출생이라서요. 이쪽에 영남과 호남의 한국의 근현대사 정치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영남의 대접, 호남의 무대접도 못 받았던 게 충청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바로미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은 유권자들은 생리적으로 생존의 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정책 결정자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생존에 관련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먼저 전제드립니다. 자, 21대 투표를 보면은 77.3%고요. 그러니까 평균율보다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20대는 74.8%로 해가지고 어쨌든 20대보다 21대가 좀 2.5%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여기에 21대하고 20대하고 지금 이제 표 분석을 해보면요. 물론 많이 받았어요. 이재명 당시 지금 대통령이 47.47%를 받고요. 김문수 후보가 43.22를 받고요. 이준석 후보가 8.22를 받았어요. 요거는 바로 직전 대선과 20대 대선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50.67을 받았어요. 실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43.21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는 표차가 한 7%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 때 45.11을 충북에서 받았습니다. 2%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표심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생각보다 적은 표심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가 차기 5년, 이전 과거 3년, 이전 5년 동안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충청북도의 21대 대선을 보면서 주목해야 봐야 될 지역이 뭐 진천하고 지금 실적도 높아지는 지역 말고요. 충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충주. 왜냐하면 지금 전체 우리가 총선 구도로 봤었을 때는 6대2 구도에서 당연히 표심이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충주가 보수 표심이었었거든요. 이번에 이종배 지금 이제 국힘 의원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1% 그렇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를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게 돼요. 굉장히 신승이지만 충청북도 전역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이 균열점은 저는 바로 충주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충북의 표심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거만큼은 제가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저는 충북 출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봐보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양분화된 구도 속에서 그나마 충북이 이른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좀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민심이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라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히려 지금 아주 오랜 동안 지금 충청권에선 또 대선 주자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심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나쁜 말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의 충북의 그리고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북의 민심은 좀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로미터고 이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정계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각 정당별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가 이건 같습니다. 지난 문정부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시대 과제였는데 그걸 오랫동안 끌고 나가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번은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지금 터져 있잖아요. 그 내란 종식과 관련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지난 100몇십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균열돼 있다. 그 회복하고 통합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갈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조금 용이 주도한 균형감을 가지고 양자를 잘 조합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관계를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국힘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 전체를 보면 보수 정당이 극우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힘 내부에서도 해결하고 또 우리 사회 또 시민단체 우리 국민 전체가 좀 감시하면서 보수 정당이 좀 새롭게 거듭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협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헌법이라든지 87 체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전체를 다 이성적인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 3권 다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법 리스크의 굉장히 부분을 클리어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덮고 반대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종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절차적인 측면들을 반드시 납득시켜가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 뭐 대충 공감합니다. 라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이 대표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이게 인사가 중요하죠.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뭐 잘못된 정책이 된 것뿐만 아니라 뭐 영부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뭐 인명 피해에 대한 어떤 이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일부지만 인사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뭔가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첫날부터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협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느 정도의 레토릭으로 끝났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협치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뭐 젊은 세대든 뭐 나이든 세대든 간에 뭐 전 세대가 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만 저도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규명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보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특히 뭐 이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세는 분명히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프레임화 시켜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이런 정의 세우기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건전한 보수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만 민주주의는 성숙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정상적으로 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시켜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이런 토론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건전 보수 세력이 이번 어떤 재편 과정을 통해서 꼭 한국 사회에
좀 정착돼서 자리 잡기를 뭐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단선으로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또 그전에도 여소야대 국무회는 여러 번 있었죠. 예. 근데 지난 3년 동안은 양쪽 정치 세력의 대립이 워낙 심해서 한쪽은 입법을 밀어붙이고 한쪽은 거부권을, 그래서 탄핵을 몇십 번, 탄핵 시도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거부권을 몇십 번, 이러니까 정치가 돌아가질 않죠. 예. 정치가 생산적으로 돌아가야 국민의 민생도 해결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것 자체가 기회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좀 일을 하죠. 그 대신에 야당은 지금 100몇 석밖에 안 돼서 개헌석을 겨우 이제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일단 저희가 허니문 기간이라는 기간을 보통 정치에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 좀 기다려주고 국민도 좀 기다려주고 야당도 좀 협조하는 것을 최소한 그 허니문 기간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법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여당이 또 그만큼의 또 절제를 발휘하면 저는 좀 좋은 협치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기 야당 대표들 처음 만나가지고 비빔밥 회동한 건 예.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대 야소 이 국면에 대해서 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기서는. 비빔밥 회동 즐겁게 봤죠. 저렇게만 해주고 저렇게 그 여야가 같이 모여서 같이 협치라고 하는 걸 비빔밥 한 그릇에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그 사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대법관 30명 증언하는 것이 곧바로 이 야당 주도로 지금 그 같이 해서 통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특검 처리가 이제 그 발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내란 세력에 관련된 엄격한 평가, 심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속 이제 거부돼 있었던 노란 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체 300석 중에 171석에서 2분 빠져나고 169석이거든요, 지금. 예. 민주당이요, 여당이요. 상대적으로 이제 108석에서 김상훈 의원 이번 탄핵 과정에서 예. 지금 이제 나가시고 나서 107명이거든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할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지금 독소 조항처럼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 굉장히 거부됐던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의 숫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계속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뀐 상태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옹땅 다 갖고 있었을 때, 저는 한 가지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시소는 균형점을 찾아서 이게 가는 부분들, 이게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경우에는 통제당하지 않고 견제할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철인 정치가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과정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어떤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다, 그래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양곡법이든 노란봉투법이 진짜 필요한 법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중간 단계를 빼어놓고 간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협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특검으로 인해서 아까도 우리가 좀 정부 혼란도 올 수 있고 야당의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최상병 특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했고,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는 건데 거부했던 거고, 특검 내란에 대한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마 그 세력은 일부일 뿐일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하고
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여대 야소가 잘만 활용하면 국가의 발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하는 우려도 충분히 좀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 왜 50% 안 주고 40%대로 줬냐, 왜 30%대 안 주고 41% 줬냐,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계엄과 탄핵으로 국정 공백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 무엇으로 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라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한 것처럼요. 대통령의 그 위기에 관련된 분석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민생 경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그 이번 추경을 35조로 지금 세우고 있더라고요. 35조 해서 지금 이제 누수됐었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우려가 돼요. 물론 이제 35조 세워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에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상황적인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냥 푸는 것만 말고 뭐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붙이든 그건 별개의 문제고, 민주주의가 공고한 기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그 연대 박명림 교수께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를 진영국가, 진영공화국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갈등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통합과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과 관련된 노력은 심리적 통합도 있지만 가장 밑바닥의 건재는 사실은 경제적 양극화, 그와 관련된 불평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평등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도 이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노력과 좀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예, 대표님 의견에 조금 보태서 전적으로 진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제 나름의 키워드는 민생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오늘인가요? 어젠가 1인당 국민소득 5천만 원, 3만 6천 달러 됐다. 일본 제쳤다. 2, 3년 전에만 해도 세계 6위의 수출 국가다. 민생이 어려운데 이 수치를, 나는 3만 6천 불을 1년에 못 버는데 이게 무슨 물론 수치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는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양극화입니다. 빈부 격차도 점차 심해지고 단순히 더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중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에 소외된 농촌, 어촌, 이런 데에 먼저 좀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결국은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더 고착화돼 가고 있는 사회 분열을 통합의 길로 바꾸는 그런 어떤 거는 민생 경제 회복이 이제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짧게 얘기를 해주죠. 예, 윤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글쎄 일반적으로 내년 6월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새 정부가 생겨나고 나면 좀 프리미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몇 가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역점으로 하려고 하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든가 한미 간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의 어떤 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입법 행정을 장악했다 이런 것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그런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 교수님.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충북 14개 시군구에서 8대6, 또 총선구에서 6대2,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보통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전반부에는 우리가 전망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회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북에서 보여줬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심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속도로 경제 성장이 가시적으로 한두 개만이라도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아니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년이라는 기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 자체가. 완전 6개월 후에 뭐 지선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후광 효과가 나타날 텐데 1년만 지나도 그 좀 전에 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해고적 투표나 아니면 평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좀 이동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와 관련된 조급증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국민들도 조금 참아내는 게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빨리 효과를 내고 싶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망치는, 국가 전체를 또 망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설득을 좀 잘 해가면서 좀 천천히 할 건 천천히 하고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중심을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 교수님 먼저 해 주시죠. 네, 마무리 얘기하기로 너무 긴 내용인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호가 출범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권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인수위 없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바쁜감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하게 해야 될 것이 개헌 문제를 같이 조금 요번에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 개헌 얘기를 하나도 못해서 국민 통합과 사회 우리가 그 개혁 혹은 혁신 경제를 통해서 민생의 활성화, 민주주의에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 부활시켜 나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또 다시 시점되니까 사기 눈 녹듯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사안을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끌어갈 수 있게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혁규 대표님. 예.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모든 게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120일 넘도록 또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가 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5년이 끝났을 때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선거율이 아까 득표율이 50%에 육박했다. 1,700만 표인가를 얻어서 역대 최다다. 이런 기록했다는 말.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진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얻은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합쳐서 더 높다,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논리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따져보면 국민의 절반은 선택을 안 했다라고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로는 승리했지만 아직 국민의 심정적으로는 완전한 이거는 승리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수의 횡포라는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께 다 옳고 우리께 다 맞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득표율이 보여줬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각심을 준 거라고 저는 꼭 믿고 싶고, 오히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유권자들을, 그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설득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동안 분열과 갈등, 증오와 배격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